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 국가로 넘어오죠. 그래가지고 근대 국가는 일단 그 군주 주권론을 기반으로 한 전제 군주 국가의 형태로 전개가 되고, 이후에 그 근대 자연법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주권자가 교체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이 되면서 바로 그러한 국민 주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확립된 헌법이 바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과 맥을 같이 한 거를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근대 형법의 지도 원리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뭡니까, 죄형 법정주의, 요것도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하면은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물권 파트에서는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채권의 또 다른 부분인데 이제 불법 행위의 경우에 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그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데, 이러한 그 사적 자치의 원칙, 그다음에 형법의 죄형 법정주의, 이게 다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과 그 연결되는 그러한 그 어떤 이제 국민 주권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대 법 체계의 어떤 그 확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그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바로 이제 근대의 자연법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법의 개념에서 배웠던 것처럼 근대의 자연법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첨부인권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이제 저항권, 이 세 가지를 이제 아주 기본적인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민 주권주의를 확립하고, 그러면서 근대 시민 국가가 만들어지죠. 바로 이 근대 시민 국가가 바로 이런 근대 시민 국가의 헌법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그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공통되는 특징이 있는데 한 일곱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국민 주권주의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는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공통된 특징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다른 이런 그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특징을 가능하게 한 그러한 나머지 공통된 특징보다 이제 가치적으로 우월한, 또는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해서 이러한 다른 우리가 그 공통된 특징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특징의 시작과 끝은 뭐다? 국민주권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근대 헌법부터 뭡니까? 기본권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는 통치구조만 있고, 왜냐면 국민이 주권자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헌법에서 기본권을 다루지는 않단 말이에요. 국민이 주권자가 되니까 이제 헌법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헌법의 개념, 기본권과 통치구조, 뭐라고 했죠? 잠깐 볼게요. 갑자기 하니까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 법규범, 이렇게 우리가 헌법의 개념을 정의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헌법의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본권이 도입된 것은 바로 근대 헌법부터이다. 나아가서 이제 기본권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굴러온 돌이 기본권이 통치구조보다 가치적으로 위에 있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건 아니고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 돌 위에 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헌법부터는 통치구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통치구조의 역할이 바뀌고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관계가 상하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통치구조보다 가치적으로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구조의 존재 이유, 목적은 뭐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헌법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국민주권주의고, 이거는 순서상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국민주권주의가 확립이 되니까 이제 주권자가 누구다?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헌법의 역할은 뭐다?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권 보장. 그래서 헌법에 우리 헌법 제2장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 헌법들이 이제 기본권을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물론 이거는 이제 20세기에 나온 말이지만 이런 그 표현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국가 기관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제 권한도 주고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 전제군주 국가 시대에 보면은 군주가 정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뭡니까? 국가 형벌권도 막 남용을 해서 개인, 즉 국민의 이런 생명, 자유, 재산이 제대로 보장도 안 되고 뭐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권력은 주되, 일을 시키려면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은 주되 또 권한은 주되 제한하는. 그래서 권한을 주되 쪼개주고 또 서로 견제하게끔 만드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권력 분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치권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셋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국가 기관에게 주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이러한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한 이런 권력 분립의 원칙이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이제 의회주의를 들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잖아요. 그런데 그 뭐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정치가 이제 그 국정이 운영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직접 민주주의가 물리적으로 그 매우 어렵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죠. 간접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의 민주주의. 바로 뭐냐? 의회가 뭡니까? 국민의 정치적 대표죠. 법적 대표 아니고 정치적 대표. 바로 의회가 국민의 대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원들을 투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서 의회로 보내서 의회가 의회로 하여금 국민의 대의 기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헌법에서는 이제 의회라는 그런 기관을 두어서 그 의회를 이제 국민의 어떤 정치적 대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뭡니까? 다 의회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회주의가 또 네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법치주의.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얘기는 뭐냐? 같은 근대 국가지만 근대 시민국가 전에는 전제군주 국가였죠. 이 전제군주 국가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였어요. 그래서 법 위에 군주, 법 위에 법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도 법률이 있었지만 법률의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군주나 법원장에게 있으니까 법 위에 그 사람이, 그런 군주나 법원장의 결정이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치주의였고, 인치주의를 그렇게 또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 형벌권의 남용, 뭐 다른 말로 하면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많은 그런 그 국민들의 어떤 그 희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 근대형법에서 이제 죄형법중주의를 확립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를 이제 근대헌법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또 하나의 그 공통된 특징인데, 이제 법치주의의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통치권이 세 개의 국가기관에게 나누어지니까, 법치주의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게끔. 왜냐면 전제 군주국가 시대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이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었고 군주가 주권자였던 시절이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또 그 국민들의 권익을, 주권자들을 권익을 위한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첫 번째 내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입법부 관련해서는 행정부는 뭐냐? 법치행정이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행정기관의 이런 그 임무 수행은 반드시 법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와 관련해서 법치주의는 법치 행정의 의미로 이제 해석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권리 구제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냐면은 행정 해석은 유권 해석이지만 최종 해석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법치 행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또는 국민이 이견이 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판 청구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의 세 번째 측면, 사법부 관련해서는 사법적 권리 구제, 이게 이제 항상 그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들에게 이런 사법적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행정해석도 유권해석이지만 최종해석은 아니고, 행정기관과 또 개인이 대등하게 법원에 소송의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는 크게 이런 세 가지 측면, 즉 그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법치 행정, 세 번째 사법적 권리 구제, 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치주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근대헌법의 어떤 내용, 실체적인 그러한 그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말하는 것이고, 약간 좀 절차적인 거, 약간 형식적인 걸 본다면 여섯 번째는 성문헌법, 일곱 번째는 경성헌법이라는 거죠. 자, 성문헌법은 뭐냐? 뭐 영국 같은 일부 예외적인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전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헌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헌법전에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담고, 거기에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어떤 헌법상의 그 한계 내에서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루고, 그다음에 그 입법, 행정, 사법부 이런 각 국가기관의 임무는 무엇이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서로 어떤 견제의 또 권한을 갖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전에 명확하게 담긴 거죠. 자, 성문헌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원룸을 구한다, 월세 계약을 한다. 그럼 사실 계약을 꼭 그 문서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계약서를 쓰죠. 그럼 여러분 왜 계약서를 씁니까?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죠. 아무래도 구두로 하면 나중에 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그 뭡니까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문서로 하면은 명확하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률 분쟁으로 가더라도 계약서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그런 어떤 법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헌법을 성문헌법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 경성헌법. 자, 경성헌법은 뭐냐? 헌법 개정의 난이도가 쉽냐 어렵냐 이런 건데 그때 비교 대상은 법률이에요. 법률을 개정하는 것 정도냐 헌법 개정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헌법 개정이. 그런 걸 연성헌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법률에 개정하는 것과 그 난이도가 비슷하면 연성헌법, 법률의 개정보다 까다로우면 바로 경성헌법인데, 근대헌법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경성헌법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왜? 잘못하면 공든탑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응? 이렇게 어렵게 뭡니까? 국민 주권주의, 기본권 보장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헌법에 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뭡니까? 왕당파들이 다시 이제 뭡니까? 세력을 규합해서 순식간에 이거를 뒤집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대 헌법의 경우에는 법률보다 개정이 까다로운 경성헌법의 방법을 보통 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대 헌법의 특징은 한 7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근대 헌법의 이상적인 국가는 야경 국가예요. 자, 야경 국가는 뭡니까? 밤에 보초 서는 거죠. 도둑이 들지 않게끔. 자, 이 야경 국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방, 외교, 치안 이런 서비스는 개인들이 제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것만 국가가 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국가가 바로 이제 야경 국가죠. 하도 그 직전에 전제 군주 국가에서 또 그 전에도 중세, 뭐 고대 늘 뭡니까? 국민이 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통치의 대상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군주의 그냥 그 폭군이 나오면 늘 시달리고 이랬잖아요. 응? 그래서 그 뭡니까? 국민 주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근대 시민 국가가 확립되고서는 국가는 제발 개인의 법률 관계에는 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응? 그리고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국방, 외교, 치안 이런 서비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의 형태, 그게 바로 이제 야경 국가인 거죠. 그리고 야경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근대 헌법에 소위 그 뭡니까? 그 우리가 법에 분류해서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개수법과 고유법. 그렇죠. 개수법과 고유법. 고유법과 개수법으로 나누는 우리가 법의 분류 이거 봤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뭐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1787년 미국 연방헌법, 이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 다음에 1791년 프랑스 헌법, 이러한 법들이 바로 그 고유법에 해당되는 근대헌법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다른 근대헌법들은 이러한 고유법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초기에 이러한 그 미국 헌법, 프랑스 헌법 이런 거를 이제 그 하나의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대헌법의 대표적인 경우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으로 이제 발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헌법은 한 번 더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현대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 이름이 이제 확립이 됐는데, 이런 그 현대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이 이제 야경 국가에서 복지 국가로 바뀐 거예요. 왜 복지 국가로 바뀌었냐? 이거는 바로 뭐냐면 독점 자본주의 폐단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뭡니까 심각해지면서, 이런 그 독점 자본주의 폐단을 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그 대안으로 복지 국가가 이제 제시가 된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가 전에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얘기했죠. 그때 제1세계 서구 자본주의 국가. 자, 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18세기, 19세기, 그다음에 이제 20세기로 오면서 어떠한 이제 변화와 발전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 형태로 출현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산업 자본주의 형태로 확립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것이 다시 이제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 자본주의, 그다음에 산업 자본주의, 그다음에 독점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런데 이 독점 자본주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자본주의,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에서는 누가 불을 거머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본가가 불을 거머쥐는 겁니다. 그런 체제인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우 신체가 건강해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일반인보다 한 2배 앞선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정하면 뭐 진짜 뭐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반인 급여의 2배 수준 정도, 최대한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불을 거머쥐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을 거머쥐는 것은 자본가라는 겁니다. 뭐 자본가에도 중소자본가가 있고 대자본가가 있는데, 뭐 중소자본가도 많은 불을 거머쥐지만 이 대자본가 또는 이제 거대 자본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불을 정말 갖게 되죠. 그래서 또 자신들의 어떤 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하도록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발전하도록 그런 또 로비도 활발하게 하고,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이런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자본가가 불을 거머쥐는 그러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자본가가 불을 거머쥐냐 하면은, 자본주의는 부의 집중과 편중 현상이 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어떤 사회의 그 부가 어디로 몰리냐 하면은 자본가로 그 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본가로 부가 집중되고, 그럼 이제 중소자본가로도 집중이 되지만 대자본가에는 더 많은 부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 편중이 되는 거예요. 부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부가 편중이 돼서 쏠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그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뭐 상위 5%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 뭐 20% 30%를 간다든가 뭐 상위 5%가 전체 소득의 뭐 한 20-30% 간다든가 이게 이제 자본주의과는 다 마찬가지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의 집중과 편중 현상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의 집중과 편중 현상이 그 전개가 되다 보면은 결국 이것이 이제 독점 자본주의로 가게 된다는 거죠. 독점 자본주의는 뭐냐? 바로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제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그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뭐 1997년 IMF 사태라든가 또는 뭐 코로나 사태 이럴 때 보면은 사실 뭐 우리 같은 중산층은 이제 먹고 살기 사실 그 바쁘죠. 더군다나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이 먹고 사는 게 특히 그 뭡니까 그 자영업자들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좀 인기가 식었던 이제 공무원들은 좀 안정적이죠. 왜냐면 바로 이제 이런 공무원들의 장점은 바로 이제 그런 위기 시에 조금 그 장점이 드러난 겁니다. 왜냐면 급여는 높지 않지만 국가에서 급여를 주니까 국가가 망한 거는 이제 사실 이제 기다리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무원들은 이제 신분 보장이 되고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그 뭡니까 회사 망하듯이 국가가 망하는 건 이제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급여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이제 그 직군이 상당히 이제 그 선호되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막 좋고 이럴 때는 이제 기업에 이제 그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이러면은 이제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또 할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그 뭐 이 엉뚱한 얘기였지만 이제 공무원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빚을 발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간에 이제 뭐냐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 이게 또 사실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또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는 게 참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사실 그 사실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경주 최 씨의 그 뭡니까 후손들에게 그 뭡니까 남긴 그 유훈 중에서 뭐냐면은 뭡니까 그 지금 갑자기 이렇게 느꼈는데 그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재산을 늘리지 말라. 흉년일 때 가뭄이 아니라 흉년일 때 재산을 늘리지 말라. 이렇게 후손들한테 유훈을 남긴 게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사실 그럴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거는 그 어떤 그 뭡니까 뭐 바람직한 부의 어떤 부를 늘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참 놀라웠어요. 그 옛날인데 하여튼 그래서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 상당히 좀 난 그 표현이 가장 유훈 중에서도 그 마음에 와닿던데 하여튼 그래서 자 얘기가 좀 길었었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래서 이제 부자는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그 뭡니까 그 독점 자본주의 시대가 전개되니까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이게 그 어려운 그러니까 그 노동자 계층이 뭐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 그 뭐죠 그 이 당시에 그 사실주의에 기반한 그런 그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또 이걸 20년 넘게 30년을 해도 역시 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올리버 트위스트. 요번엔 기억이 나네. 올리버 트위스트. 올리버 트위스트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응? 그래가지고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뭐 산업혁명 또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 뭡니까 그 부모의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나이에 환경이 아주 열악한 이런 공장에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그 뭡니까 혹사당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임금을 받아도 그걸 부모가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뭐 술을 사 먹는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동 노동 착취 이런 거 아주 뭐 그때 산업혁명 그 이후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그런 것이 이제 전개가 되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 이것이 이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3부에서 보겠습니다.